그날 나를 업고 내려온 사람이 자네 맞지? 조용한 한정식집 특실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차려진 밥상 위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마주 앉은 젊은 여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만남은 누구도 계획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는 며칠 전 비가 쏟아지던 북한산 비봉 아래에서 시작됐습니다. 인적 없는 급경사 구간에서 한 사람은 쓰러져 있었고 한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못했어요. 이름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게 끝인 줄 알았죠. 그런데 세상은 그걸 끝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굳었던 마음이 열렸고 이어지지 않을 것 같던 인연이 하나로 묶였습니다. 이것은 산악구조대원 지수와 그녀가 미처 몰랐던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북한산 비봉하단부. 평일 오전 사람의 발길이 뜸한 급경사 구간이었습니다. 가파른 바위 틈 사이로 난 좁은 등산로는 이름 없는 야생아만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그날 지수는 비번이었습니다. 대원들과 함께가 아닌 오롯이 혼자만의 산행이었어요. 무전기도 구조장비도 없이 낡은 배낭 하나만 달랑 맨 채 익숙한 산길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팀장에게 치이고 훈련에 치이고 며칠째 마음이 무거웠던 참이었죠. 산만이 그 무게를 아무 말 없이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바위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낮게 깔린 신음소리가 바람 사이로 들려왔어요. 처음엔 새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귀는 달랐습니다. 몇 년을 산에서 살다시피 한 귀였으니까요. 그녀는 멈췄습니다. 소리가 난 방향은 등산로에서 두 걸음쯤 벗어난 바위 아래였습니다. 덤불 사이로 몸을 낮추고 들여다보니 등산복을 입은 노인 한 분이 바위에 등을 기댄 채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은 흑빛이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오른쪽 발목은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꺾여 있었죠. 지수는 지체 없이 달려갔습니다. 그 노인이 바로 석훈이었습니다. 72살 강성그룹 회장. 하지만 그 순간 그는 그저 산에서 홀로 쓰러진 노인일 뿐이었어요. 단독 산행을 즐기던 그는 젖은 바위를 딛다가 미끄러졌고 발목을 접질린 채 1시간 가까이 그 자리에 누워 있었던 겁니다. 허리춤에 달았던 휴대전화는 충격에 튕겨나가 바위 틈 깊숙이 빠져버렸고 소리를 질러봤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지수는 배낭을 내리면서 동시에 석훈의 발목 상태를 살폈습니다. 손가락으로 살며시 눌러보고 발등의 색을 확인하고 부어오른 정도를 눈으로 쟀어요. 골절이 의심됐습니다. 금이 갔거나 최소한 인대가 심하게 늘어난 상태였죠. 배낭 안에는 늘 챙겨 다니는 압박 붕대가 있었습니다. 지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붕대를 꺼내 석훈의 발목을 조심스럽게 고정했습니다. 너무 꽉 조이면 혈액순환이 막히고 너무 느슨하면 의미가 없었어요. 힘의 강약을 조절하는 그 손끝에는 오랜 훈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괜찮네. 자네가 구조대원인가? 석훈은 배낭에 달린 배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산악구조대를 상징하는 작은 금속 배지였어요. 비번이에요. 근데 괜찮습니다. 제가 내려드릴게요. 석훈을 등에 업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체구가 작지 않은 노인을 급경사 구간에서 업고 내려가는 일은 훈련된 사람도 체력을 상당히 소모하는 일이었죠. 지수는 두 무릎을 굽히고 석훈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게 한 뒤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름 산의 소나기는 예고가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등산로 바닥이 젖어들었고 바위는 거울처럼 미끄러워졌죠. 지수는 발을 내디딜 때마다 온 신경을 발바닥에 집중했습니다. 등에 업힌 석훈이 무거울수록
발걸음은 더 신중해져야 했어요. 한번 미끄러지면 둘 다 다칠 수 있었습니다. 내리막 중간쯤 지수는 잠깐 멈췄습니다. 자신의 무릎 보호대를 떼어내 석훈의 무릎에 꼭 눌러 덧대었어요. 등에 업히는 자세에서 노인의 무릎 관절이 바위 모서리에 쓸릴 수 있다는 걸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석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행동 하나하나를 조용히 느끼고 있었죠. 등산로 초입에 이르렀을 때 사설 구급대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다른 등산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에 있던 참이었어요. 지수는 석훈을 천천히 들것 위에 내려놓으며 발목 상태와 응급처치 내용을 간단히 전달했습니다. 골절 의심입니다. 발목 압박 고정했고요. 저체온 증상은 없어요. 구급대원들이 석훈을 이송 차량으로 옮기는 사이 지수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름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어요. 배낭을 고쳐매고 빗속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석훈은 구급차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빗속에서 멀어져가는 뒷모습. 그 배낭에 달린 작은 구조대 배지가 빗물에 젖어 반짝였죠. 석훈은 그 배지를 눈에 새겼습니다. 반드시 다시 찾겠다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하면서요. 강성그룹 회장실에서 가장 바쁜 사람은 늘 비서실장 차 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주는 달랐어요. 회장님이 입원해 계신 병실이 곧 회장실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석훈은 병실 침대에 비스듬히 기댄 채 차 부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발목에는 깁스가 단단히 감겨 있었고 얼굴에는 아직 산행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 여자를 찾아 차 부장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인근 산악구조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배낭에 배지가 있었다고 하셨죠? 비번이라고 했어. 혼자 올라온 거야. 젊은 여자고 작은 체구인데 힘은 장사더군. 차 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을 나서려는 순간 복도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친척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쳤어요. 형제, 조카, 사촌까지. 평소엔 명절에도 잘 보이지 않던 얼굴들이었죠. 형님 많이 놀라셨겠어요. 아이고, 연락받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저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나 홍삼 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석훈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걱정이 담긴 눈빛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빛인지 오랜 세월 사업을 해온 사람의 눈은 그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안타깝다는 말 뒤에 슬쩍 끼워 넣는 말들. 회사 지분 이야기, 건강 악화 시 경영권 이야기. 석훈은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들은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지만 속은 달랐어요. 산 위에서 자신을 업고 내려온 그 젊은 여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않고 떠났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피를 나눈 가족이면서도 저마다 무언가를 바라는 눈빛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석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씁쓸한 기분이 가슴 한켠에 조용히 고였어요. 그 시각 병원에서 멀지 않은 카페에서는 민우가 어머니 오 여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가 두 잔 놓여 있었지만 분위기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우는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커피잔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34살의 어엿한 직장인이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늘 말문이 반쯤 막혔죠. 지수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오 여사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는 작았지만 의미는 컸어요. 그 산악대원 말하는 거야? 네. 안 돼. 두 글자였습니다. 망설임도 여지도 없었어요. 오 여사는 곱게 정돈된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강성그룹 며느리가 산에 매달려 다니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위험한 건 둘째치고 그게 어디 보기에 좋아 보이냐? 지수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도 못하잖아요. 직업이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야. 민우는 말을 삼켰습니다. 지수를 변호하고 싶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정면 돌파보다는 우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상견례만 해주세요. 아버지도 만나 뵙게 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지금 입원 중이야. 퇴원하시면요. 오 여사는 잠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쉽게 꺾이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만큼은 아버지를 닮았다고 생각했죠. 상견례는 해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쪽이 자리에 맞게 나와야 해. 복장도 태도도. 내가 연락해서 미리 얘기해 둘 거야. 민우는 안도와 불안이 뒤섞인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반은 얻었지만 절반은 잃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민우는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망설이다 꺼낸 말이었어요. 지수야, 아버지가 산에서 사고가 있었어. 많이 예민하신 상태야. 상견례 때 직업 얘기는 최대한 나중에 하고 되도록 조용히 있어줄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 지수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답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민우는 미처 몰랐어요. 다음 날 지수는 백화점에 갔습니다. 평소엔 거들떠도 보지 않던 매장이었죠. 피팅룸 앞 거울 속에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정장 스커트를 입고 어색하게 서 있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이힐은 발목이 잠길 것처럼 불편했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매장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세요. 지수는 거울 속 자신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잘 어울리는 건지 아닌지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에 걸렸어요. 이게 맞는 건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지. 그래도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민우를 위해서였으니까요. 석훈이 태어난 건 사고가 난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깁스를 한 발목에 휠체어를 탄 채였지만 표정만큼은 입원 첫날보다 훨씬 밝아 있었어요.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그는 한 가지 생각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젊은 여자 이름도 남기지 않고 떠난 그 구조대원이었죠. 차 부장은 퇴원 당일 오후 조심스럽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북한산 인근 산악구조대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비번날 단독 산행을 자주 하는 편이고 젊은 여성 대원이라는 것까지는 파악했습니다. 정확한 신원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석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 같았죠. 됐어. 천천히 찾아봐. 그러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북한산 방향이었어요. 그 산이 자신에게 무언가 귀한 것을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을 뻔한 자리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만난 기분이랄까요. 석훈은 그날 이후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가족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병문안을 왔던 친척들의 속내를 본 뒤로 그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안에 담긴 것을 더 보려 했습니다. 사람의 직업이나 집안보다 그 사람이 어떤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진짜라는 걸 다시금 깨달은 거였죠. 그러던 중 민우가 상견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석훈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데려와 봐라. 사람 뎁대비만 보면 된다. 오 여사가 옆에서 말을 보탰습니다. 여보, 상대가 산악대원이에요.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어요? 석훈은 아내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산악대원이 어때서? 그걸로 대화는 끝이었습니다. 오 여사는 더 말을 잇지 못했지만 속으로는 생각이 달랐어요. 상견례 날만큼은 자신이 주도권을 쥐어야겠다고 다짐했죠. 상견례 하루 전날 밤 오 여사는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는 막 샤워를 마치고 나온 참이었어요. 구조대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터라 몸은 피곤했지만 모르는 번호임에도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나 민우 어머니야. 지수는 등이 살짝 굳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 여사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날이 서 있었어요. 내일 상견례 장소는 청운각이고 한정식 코스가 나오니 식사 예절에 신경 써달라는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옷은 단정하게, 말은 조심스럽게, 어른이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나서지 말라는 당부도 이어졌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시험 문제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딱히 나쁜 말을 들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자신이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뭔가를 계속 증명해야 하는 기분이었죠. 구조대 사무실에서는 그날 저녁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팀원들이 지수의 상견례 소식을 듣고 모여들었거든요. 야, 내일 상견례잖아. 긴장돼? 선임 대원 현철이 씩 웃으며 물었습니다. 지수는 내일 입을 정장을 꺼내 들고 있었어요. 안 긴장돼. 거짓말. 현철이 웃으면서 정장을 들어봤습니다. 이거 입으면 완전 딴 사람이겠다. 어색하겠어. 알아. 막내 대원 소희가 옆에서 하이힐을 들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이거 신고 어떻게 걸어요? 훈련 때도 이런 건 못 신잖아요. 지수는 하이힐을 받아들고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소희에게 도로 건넸어요. 신어봐. 내가 신는 게 더 어울릴 것 같다. 웃음이 한바탕 터졌습니다. 그 웃음 덕분에 지수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어요. 현철이 자판기 커피를 한 잔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그냥 너답게 해. 억지로 꾸미는 거 티나면 더 어색해. 지수는 커피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마음에 온전히 내려앉지는 않았어요. 민우가 부탁한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으니까요. 그날 밤 지수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 뒤척이다 다시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 만날 어른들의 얼굴을 상상해봤지만 얼굴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민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어떤 자리에서도 당당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당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그것만큼은 아직 몰랐어요. 같은 시각 석훈은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이 산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지금은 흰머리가 됐지만 사진 속 그는 등산복을 입고 정상에서 활짝 웃고 있었죠. 그 사진을 보다가 문득 그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빗속에서 자신을 등에 업고 내려오던 작은 등.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던 그 뒷모습이었죠. 석훈은 사진을 서랍에 넣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그 물음은 내일이면 답을 얻게 될 터였습니다. 물론 그 답이 이토록 극적인 방식으로 찾아올 줄은 석훈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요. 청운각은 북촌 골목 안쪽에 자리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오래된 기와집을 고쳐 쓴 곳으로 처마 끝이 하늘을 향해 살짝 들려 있었어요. 대문을 들어서면 작은 정원이 나오고 자갈길을 따라 걸으면 특실로 이어지는 복도가 나왔습니다. 조용하고 격식 있는 분위기가 오 여사의 취향과 꼭 맞는 곳이었죠. 민우와 지수는 약속 시간보다 2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특실 안에는 이미 낮은 밥상이 차려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작은 연못이 보였어요. 물 위에 수련이 한두 송이 피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자리에 앉자마자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다리를 살짝 떨고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같았죠. 지수는 그 옆에 반듯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스커트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평소보다 역개한 화장.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고쳐 매만진 모습이었어요. 하이힐 덕분에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랐지만 표정만큼은 침착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긴장돼? 민우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조금. 지수는 짧게 대답하며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 연못에서 잉어 한 마리가 천천히 유영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온한 그 모습이 오히려 지수의 긴장을 조금 건드렸죠. 그때 복도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자갈길을 지나는 소리였어요. 낮고 규칙적인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민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수도 따라 일어났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들어온 건 오 여사였습니다. 단아한 한복 차림에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있었어요. 방 안을 한번 훑어보는 눈빛이 날카로웠지만 입가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뒤로 차 부장이 휠체어를 밀며 들어왔습니다. 석훈이었어요. 지수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어르신의 얼굴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 켜졌어요. 빗속에서 등에 업었던 노인, 식은땀이 맺혀있던 이마, 발목에 감아들인 압박 붕대.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손이 저절로 떨렸어요. 찻잔을 들고 있었더라면 분명히 쏟았을 겁니다. 지수는 두 손을 앞에 모은 채 숨을 참았어요. 석훈도 멈췄습니다. 휠체어가 문턱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오다 딱 멈춰버렸어요. 차 부장이 의아한 얼굴로 석훈을 내려다봤지만 석훈은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정장을 입고 머리를 올린 젊은 여자. 꾸민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은 달랐어요. 산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눈빛. 흔들림 없이 상대를 살피던 그 눈이었습니다. 방 안에 짧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잉어가 연못을 유영하는 소리만 창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오 여사가 먼저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침묵을 이상하게 여기기보다는 지수의 당황한 기색에 눈살을 찌푸렸어요. 어른이 들어오는데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굳어있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어서 앉지 그러니.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말에 정신을 추스르며 허리를 굽혔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다행히 오 여사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민우는 양쪽을 번갈아 보며 서둘러 인사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 여자친구 지수 씨예요. 지수야, 인사드려. 석훈은 그제야 천천히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자리로 이동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 안에는 이미 수많은 생각이 지나가고 있었죠. 자리가 잡히고 첫 번째 음식이 나왔습니다. 계절 나물과 된장국, 소담하게 담긴 전이었어요. 오 여사는 음식을 권하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계세요. 아버지는 농사 지으시고 어머니는 식당을 하세요. 오 여사는 미소를 유지했지만 눈빛이 살짝 달라졌습니다. 기대했던 대답은 아니었던 거죠. 학교는요? 지방대학교 체육학과 나왔습니다. 오 여사의 젓가락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지수는 놓치지 않았어요. 민우가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지수 씨 구조대에서 표창도 받은 적 있어요. 실력이 대단해요. 오 여사는 가볍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그 일이 많이 위험하지 않니? 여자가 하기에. 그 말이 공기 중에 떠있는 동안 석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전한 거지.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오 여사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석훈은 국물을 한 숟갈 떴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상위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말투였어요. 다부지고 군더더기가 없는 그 목소리가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연결되지 않았어요. 민우는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안도하며 밥을 한술 떴습니다. 식은땀이 조금 가시는 기분이었죠. 오 여사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직접적인 질문이었어요. 결혼하면 그 일은 계속할 생각이니?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우의 숟가락이 그릇 위에서 멈췄어요. 지수는 잠깐 시선을 내렸다가 천천히 오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대답을 고르는 그 짧은 순간 동안 석훈은 지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아주 유심히. 오 여사의 질문이 방 안에 가라앉은 채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 일을 계속할 생각이냐는 물음이었어요.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분명했습니다. 그만두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거였죠. 지수는 숨을 한 번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네, 계속하고 싶습니다.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어요. 민우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오 여사는 예상했다는 듯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글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가정을 꾸리면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마련이고. 오 여사는 말을 계속 이었습니다. 처음엔 우회적이었지만 말이 길어질수록 속내가 조금씩 드러났어요. 위험한 직업, 불규칙한 생활, 강성그룹 며느리로서의 품위. 한마디 한마디가 지수를 향해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지수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어요. 손은 무릎 위에서 조용히 맞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조금씩 힘을 주고 있었다는 걸 옆에 앉은 민우만 알아챘어요. 그때였습니다. 석훈이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상 위를 가로질러 지수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어요. 크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움직임을 눈으로 좇았죠. 오 여사의 말이 뚝 끊겼습니다. 석훈은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조용했지만 그 안에 확신이 가득 차 있었어요. 내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나? 지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석훈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어요.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며칠 전에 북한산에 올라갔나?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민우는 영문을 몰라 아버지와 지수를 번갈아 봤어요. 오 여사도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수는 잠깐 눈을 내렸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직업 이야기는 최대한 나중에 해달라던 그 부탁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질문에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건 지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훈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찾던 사람이 이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데려온 여자가 자신의 생명을 구한 그 사람이었어요. 그날 비봉 아래서 다친 노인을 업고 내려온 사람이 자네 맞지? 지수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더 또렷하게. 석훈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흔들리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그 짧은 침묵 동안 눈빛이 흔들렸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 사람이야. 오 여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천천히 나왔어요. 내가 산에서 쓰러졌을 때 이 사람이 업고 내려왔어. 이름도 안 남기고 갔던 그 사람. 오 여사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민우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아버지가 산에서 사고 나셨을 때. 지수가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수를 바라보는 민우의 눈이 커졌어요. 지수는 민우를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눈빛이었어요. 석훈은 휠체어 손잡이를 잡으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발목의 통증이 얼굴을 찌푸리게 만들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차 부장이 얼른 팔을 내밀었고 석훈은 그 도움을 받아 반쯤 일어선 자세로 지수를 마주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살린 사람이야.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말이었어요. 빗속에서 비번 날에 혼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 여사의 입술이 살짝 열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조금 전까지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되감겼어요. 위험한 직업, 품위, 우선순위. 그 말들이 지금 이 순간 전혀 다른 무게로 돌아왔습니다. 오 여사는 차 부장을 바라봤습니다. 사실이에요? 차 부장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즉시 자리를 비웠고 몇 분 후 돌아와 짧게 보고했어요. 북한산 인근 구조대 소속 김지수 대원입니다. 당일 비번이었고 신고 접수 이전에 이미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됩니다. 방 안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연못의 잉어 소리도 바깥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석훈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고맙네. 두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어떤 긴 말보다 깊었어요.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 여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시선이 밥상 위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어요. 자신이 지금껏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가 천천히 정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윽고 오 여사가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날이 빠진 눈빛이었어요. 아까 내가 한 말들이 있는데.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짧은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오 여사에게 그 말이 얼마나 쉽지 않은 말인지 민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민우는 그제야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수는 그 손을 잠자코 받아들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잡음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석훈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연못 위 수련이 오후 햇살에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자신이 찾던 사람이 아들 옆에 있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전혀 놀랍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은 결국 제자리를 찾아오는 법이라는 걸 오래 살다 보면 알게 된다고 했죠. 석훈은 그 말을 이제야 몸으로 이해했습니다. 상견례 자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수를 향해 나를 세우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같은 방, 같은 밥상,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공기가 달랐습니다. 석훈이 먼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자, 밥 먹자. 식겠다. 그 한마디가 굳어있던 자리를 풀었어요. 차 부장이 조용히 문 밖으로 물러났고 네 사람만 남았습니다. 석훈은 전을 하나 집어 지수의 앞접시에 올려줬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오 여사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평생 남편이 밥상에서 누군가의 앞접시에 먼저 음식을 올려주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많이 먹어야지. 그날 얼마나 힘들었겠어. 석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지수는 잠깐 멈칫했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민우는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건 드문 일이었어요. 그만큼 그날 산에서의 일이 석훈에게 깊이 남아있다는 뜻이었죠. 음식이 몇 가지 더 나오는 동안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오 여사가 먼저 지수에게 말을 건넸어요. 아까와는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구조대 일을 얼마나 됐니? 7년 됐습니다. 그렇게 오래. 오 여사는 잠깐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힘들지 않아?
지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싫지는 않아요. 제가 거기 있어서 집에 돌아간 분들이 있으니까요. 오 여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부정하거나 맞장구를 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아까와는 달라진 것이었죠. 석훈이 말을 받았습니다. 나도 그중 하나고. 지수가 살짝 웃었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처음으로 지은 편안한 웃음이었어요. 민우는 그 웃음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따라 웃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석훈이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결혼 날짜는 잡았냐? 민우가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아직요. 상견례 먼저 하고 나서 의논하려고요. 상견례 끝났다. 날짜 잡아라. 석훈의 말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오 여사가 옆에서 남편을 바라봤어요. 이의를 달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 여사 나름의 동의였죠. 민우는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도 민우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짧게 마주쳤다가 헤어졌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어요. 석훈이 이번엔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구조대 계속해라. 지수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그 일 그만두지 마. 자네 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해. 지수는 대답하려다 목이 살짝 메었습니다. 꾹 눌러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석훈은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자리가 파할 무렵이었습니다. 오 여사가 지수에게 다가왔어요. 민우와 석훈이 먼저 복도로 나간 뒤 두 사람만 방 안에 남았습니다. 오 여사는 지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까처럼 위에서 내려다보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아까 내가 한 말들 그냥 잊어버려.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마음이 이해돼요. 오 여사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이해한다는 그 말이 오히려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뭔가를 더 말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사람을 잘못 봤던 거야.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게 오히려 오 여사에게는 위로가 됐습니다. 오 여사가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봉투였습니다. 오늘은 그냥 받아둬. 지수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뭔지 묻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함께 복도로 나왔습니다. 청운각 정원에는 오후 햇살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자갈길 위로 나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민우가 지수 옆으로 다가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지수는 대꾸 대신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 입고 있던 정장 재킷의 단추를 하나씩 풀었어요. 꽉 막혀있던 가슴이 조금씩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재킷을 팔에 걸치고 나니 비로소 숨이 편하게 쉬어졌어요. 석훈이 휠체어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혼자 조용히 웃었어요. 산에서 자신을 내려올 때 그 표정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힘든 일을 마치고 나서야 찾아오는 꾸밈 없는 홀가분함이었죠. 차 부장이 차를 대기시켜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훈이 휠체어를 움직이며 지수에게 말했어요. 다음엔 등산복 입고 와. 지수가 멈칫하다 피식 웃었습니다. 민우도 웃었어요. 오 여사는 한 발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 시선을 거뒀습니다.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청운각 대문을 나서는 네 사람의 발걸음이 들어올 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자갈길이 같은 자갈길인데 소리가 다르게 들렸어요. 무거운 돌을 하나씩 내려놓은 사람들의 발걸음이었으니까요. 상견례가 끝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민우와 지수는 두 번 더 만났고 결혼 날짜 이야기가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오갔어요. 석훈의 발목은 아직 깁스 중이었지만 얼굴빛은 날마다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지수가 근무를 마치고 장비실에서 로프를 정리하고 있는데 팀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김대원, 잠깐 나와봐.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구조대 마당에는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짐칸에 커다란 상자들이 가득 실려 있었어요. 상자마다 제조사 로고가 찍혀 있었는데 지수가 한 번쯤 이름은 들어봤지만 가격표를 본 적은 없는 장비 브랜드였습니다. 배송기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강성그룹 회장님 명의로 발송된 겁니다. 수령 확인해 주세요. 팀장이 서류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어요. 품목 목록을 읽어 내려가는 팀장의 손가락이 천천히 멈췄습니다. 야, 이게 다야?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최신형 열화상 카메라, 위성 위치 추적기 경량, 들것 세조, 고강도 구조용 로프 묶음, 방수 의료 키트가 들어있었어요. 구조대가 몇 년 전부터 예산 부족으로 신청조차 못하고 있던 장비들이었습니다. 팀장은 목록을 다 읽고 나서 지수를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만 봤죠. 지수는 목이 살짝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얼른 시선을 딴 데로 돌렸어요. 상자 옆에 작은 봉투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지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열어보니 손으로 쓴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네 덕분에 이 가을을 볼 수 있었네. 고맙네. 강석훈.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들고 있었어요. 바람이 마당을 가로질러 불어왔습니다. 로프 타래가 살랑거렸어요. 현철이 옆에서 슬쩍 들여다보더니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야, 너 대체 뭘 한 거야? 지수는 메모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냥 내려온 거야. 이틀 후 오 여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딱딱한 말투가 아니었어요. 잠깐 볼 수 있겠느냐는 조심스러운 말투였습니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지수가 들어서자 오 여사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상견례 때와 차림새는 비슷했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각이 잡혀있던 어깨가 조금 내려와 있었어요. 차를 주문하고 나서 오 여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라. 테이블 위에 쇼핑백 2개가 놓였습니다. 지수가 안을 들여다봤어요. 하나에는 고급 산행용 무전기가 들어있었고 다른 하나에는 기능성 방수 재킷과 등산 바지 세트가 담겨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같은 건 어차피 내 스타일이 아닐 것 같아서. 지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 여사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산에서 그런 걸 써야 한다면 좋은 걸 써야지. 지수는 잠깐 말을 고르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원래 이 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오 여사가 창밖에서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래, 알겠어. 짧은 대답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상견례 때처럼 화제를 돌리거나 말 뒤에 단서를 다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말이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긴장감은 없었어요. 완전히 편안하지도 않았지만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웠습니다. 모든 관계가 처음부터 따뜻할 수는 없는 법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북한산 비봉하단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수가 제안한 봉사활동이었어요. 구조대 대원 몇 명과 민우 그리고 석훈이 함께했습니다. 석훈은 아직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기어이 따라 나섰어요. 민우가 옆에서 내내 부축했습니다. 활동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석훈이 미끄러졌던 급경사 구간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위험 구간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구조대 대원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석훈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바위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쓰러져 누워있던 그 자리였어요. 그날의 하늘이 떠올랐습니다. 혼자였던 그 두려움도요.
민우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석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오히려 잘 됐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내 눈으로 봐야 할 것 같았거든. 안전 펜스가 하나씩 박혀 들어갈 때마다 석훈은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쇠가 땅에 박히는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듣기 좋았어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세워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지수는 안내판 문구를 직접 썼어요. 이 구간은 비에 젖으면 매우 미끄럽습니다. 천천히 조심히. 화려하지 않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말만 담은 문장이었어요. 작업을 마치고 하산하는 길에 석훈이 지수 옆에서 목발을 짚으며 걸었습니다. 저번엔 자네 등에 엎여서 이 길을 내려갔는데 지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걸어서 내려가시니까 훨씬 낫죠. 석훈도 웃었습니다. 활짝 웃는 얼굴이었어요. 민우가 그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 사진에서 두 사람이 꼭 오래된 사이처럼 보였어요. 하산을 마치고 주차장에서 헤어지기 전 석훈이 구조대 대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수고들 했네. 오늘 저녁은 내가 쏘는 거야. 현철이 옆에서 소희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야, 회장님한테 밥 얻어먹는 거 실하냐? 소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호텔 뷔페에서 구조대 대원들은 처음 보는 음식들을 앞에 놓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석훈은 상석에 앉아 대원들이 접시를 가득 채우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민우와 지수는 나란히 앉아 가끔 눈을 마주쳤습니다. 지수는 그날 처음으로 이 모든 인연이 한 줄기로 이어져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산에서 우연히 만난 한 노인. 이름도 남기지 않고 내려온 그 길이 결국 여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람의 일은 어디서 어떻게 연결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지수는 조용히 다시 한번 느꼈어요. 결혼식 날 아침 서울 하늘은 맑았습니다. 10월 중순의 하늘이었어요. 높고 투명했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지만 춥지 않았어요. 계절이 딱 제자리에 앉아있는 날이었습니다. 예식장은 북촌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한옥 웨딩홀이었습니다. 지수가 고른 곳이었어요. 민우는 처음엔 더 크고 화려한 곳을 원했지만 지수가 이곳을 보여주자 두 번 다시 다른 곳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담장 너머로 산 능선이 보였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지수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단아하고 소박한 드레스였습니다. 머리는 낮게 올렸고 화장은 평소보다 조금만 더 했어요. 그런데 드레스 아래 지수의 발에는 하이힐이 없었습니다. 등산화였어요. 연한 베이지색 드레스 아래로 살짝 보이는 짙은 갈색 등산화였습니다. 묵직하고 단단한 지수가 산에서 늘 신던 바로 그 신발이었어요. 소희가 그 모습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언니, 진짜 그거 신고 들어갈 거예요? 지수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응.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지수는 거울에서 시선을 거두고 소희를 바라봤어요. 괜찮아. 이게 나니까. 소희는 잠깐 지수를 바라보다 피식 웃었습니다. 더 말리지 않았어요. 하객들이 자리를 채우는 동안 마당 한편에서는 구조대 대원들이 분주했습니다. 예식 전 깜짝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현철이 지휘했고 대원 6명이 예식장 담장 바깥쪽에서 로프를 걸었습니다. 식이 시작되고 하객들이 자리에 앉았을 때 예식장 담장 위로 현수막이 천천히 내려왔어요. 구조대의 로프로 직접 매달아 내린 것이었습니다. 현수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수야, 오늘도 한 사람 구조 성공. 축하한다.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객들이 고개를 돌려 담장을 바라봤고 담장 위에서 대원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석훈이 앞줄에서 그 현수막을 보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오 여사도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었어요. 버진로드가 펼쳐졌습니다. 지수는 아버지의 팔을 잡았어요. 양평에서 올라온 아버지는 이른 아침부터 양복을 차려입고 뻣뻣하게 서 있었습니다. 딸의 손이 팔에 얹히자 그제야 어깨가 조금 내려왔어요. 지수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드레스 아래로 등산화가 자갈을 밟으며 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또각또각이 아닌 사각사각. 그 소리가 버진로드를 따라 작게 울렸습니다. 하객 중 몇몇이 드레스 아래 신발을 발견하고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웃음을 참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환하게 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민우는 버진로드 끝에서 지수가 걸어오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드레스 아래 등산화가 보이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왜인지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저게 지수다 싶었어요. 꾸미지 않아도 자신이 누군지 아는 사람. 그게 처음부터 민우가 좋아한 이유였습니다. 지수가 민우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봤어요. 혼인 서약이 끝나고 석훈이 축사를 위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석훈은 잠깐 하객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지수와 민우를 바라봤어요. 저는 오늘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사람을 업을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업을 자격이 있습니다. 마당이 고요했어요. 바람이 감나무 잎을 흔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짧은 박수가 일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금세 커졌어요. 석훈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 여사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눌렀어요. 들키지 않으려 했지만 옆에 앉은 석훈이 보고 말았습니다. 석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하객들이 꽃잎을 뿌렸어요. 꽃잎이 바람을 타고 흩어졌습니다. 지수는 드레스 자락을 한 손으로 살짝 들어올리며 계단을 내려왔어요. 등산화 밑창이 돌계단을 딛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현철이 엄지를 들어 올렸어요. 사진을 찍던 작가가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카메라 봐주세요. 자연스럽게요. 지수는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윙크를 했어요. 배낭을 어깨에 고쳐 매듭 드레스 어깨끈을 한번 올려 맞추면서요. 셔터 소리가 났습니다. 신혼여행 출발은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두 사람은 배낭을 메고 있었어요. 캐리어가 아닌 배낭이었습니다. 히말라야 베이스캠프 트레킹 일정이었으니까요. 민우의 배낭은 새 것이었어요. 지수가 골라준 것이었습니다. 지수의 배낭은 낡았어요. 오래된 것이었지만 익숙한 것이었죠. 거기엔 여전히 구조대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출국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수의 걸음이 앞섰어요. 민우가 그 옆에 맞춰 걸었습니다. 고개를 돌린 지수가 민우에게 말했어요. 잘 따라와. 민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제나. 두 사람의 뒷모습이 출국장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배낭 위로 구조대 배지가 마지막으로 반짝였어요. 산에서 낯선 일을 도운 것은 지수에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 작은 행동 하나가 한 노인의 생명을 살리고 한 가족의 마음을 열고 두 사람의 인연을 단단하게 이어주었습니다. 세상은 종종 이런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거창한 말이 아니라 조용한 행동 하나로요. 누군가를 위해 무릎을 굽히는 일이 결코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님을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당신 곁에도 조용히 손을 내밀어야 할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